연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가? 아니? 2주마다 아니 그렇진 않아. 이거 살려야겠다. 그렇진 않고 뭐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합니다. 네. 다 아는데 뭐. 네, 그렇죠. 네, 한 한 번에서 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자 어쨌든 최재훈 작가님과 이제 인터뷰 2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방송은 이제 2주에 잘라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앞에는 최재훈 작가님과 그리고 쾅코믹스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고, 자 2부에서는 이분이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다른 작업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그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죠. 1부 해보시니까 어때요? 녹음해보시니까 좀. 그냥 내가 말이 많구나. 그 쪽프레스? 네네. 거기 지난주인가 찾아갔어요. 미래님이랑 태용님 갔는데 이렇게 그 쪽프레스는 되게 기분 좋은 게 가면 남이 얘기를 할 때 되게 잘 들어주더라고요. 표정이나 이런 게 리액션이. 그래서 잘 듣는데 최재훈 작가님이 얼마 전에 찾아오셔서 방송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들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걱정하는 눈빛으로 그분이 말이 많은데 이러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약 패널을 또 구하면 그분을 제압할 수 있는 그분과 말을 할 수 있는 여성 패널을 구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전 재밌게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러스트랑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위한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굵직한 걸 많이 하셨고 최근에 이제 몽블랑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일러스트 사파 먼저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제가 내신 줄은 몰랐어요. 한국 타워 탐구 생활? 맞아요. 이 책에 대한 사파도 있으셨다고 작업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알파 출판사에서 나온 알마. 네, 알마. 네. 알마구나. 네. 죄송합니다. ALMA. 알마 출판사에서 나온 마에카와 도모히로 작가의 소설이 산책하는 침략자. 맞아요. 이거 앞에 보면 이거는 사파라기보다 만화가 16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작업도 그래픽 작업도 하셨고 인트로 코믹스를 했죠. 네, 그걸 그렇게 부르는군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엔눈 북스에서 무엇으로? 맞죠? 엔눈 북스. 맞아요. 엔눈북스. 출판사 혹시 이름 또 틀렸을까봐. 아니요. 거기서 나온 정미진 작가의 소설 무엇으로의 사파 작업도 하셨습니다. 네, 앞에 있는 두 작품들은 뭐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정미진 작가의 무엇으로 저 이거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맞아요. 제가 드렸죠.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하면 사인 받을 걸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에 들고 와서 사인을 받기로 하고 자 무엇으로 이거는 어떤 책인지 어떤 주문을 받아서 이제 사파 작업을 하시게 된 건지 좀 듣고 싶어요. 그게 이제 원래 그 작년 한 8월 9월쯤 그러니까 BTS 하기 전에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 엔눈북스에서 정민진 작가님이 쓴 글을 기반으로 저한테 이제 그림책을 한번 해보자. 작가님이 연출하고 그림 그리시고 그래서 아마 2019년 초나 3월이나 5월 사이에 책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스케줄 괜찮냐고. 그래서 작년 8월이었으니까 괜찮다고 했죠. 당연히 여유도 있고 뭐 그 당시에 큰 스케줄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원래는. 그러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 천천히 뭐 한 2달 단위로 마침 그 대표가 두 분이신데 유럽에 계세요. 두 분 다. 유럽에서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세요. 한국을 기반으로 책을 내긴 하지만 그래서 네덜란드에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진행을 했죠. 편집 일을 글 받고 제가 콘티 보내드리고 근데 처음에 이제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어떤 당연한 거지만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좋았지만 이야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힘들 거 아니에요.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야기가 딱 왔는데 이게 어떤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인간을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직관적으로 그걸 보고 있냐 이런 것에 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스포일러가 있어서 뭐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누군가 친한 친구를 보더라도 어떤 때 어떤 순간은 쟤가 나한테 왜 그러지? 아니면은 맞아 참 나한테 고맙지.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사람이 느끼거든요. 어떤 한 인간을 대할 때도 오래 알던 사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얇게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고 크게는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선하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스스로. 그리고 사실 우리는 사실 거의 매 순간 그런 걸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작가들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작가들이란 건 상상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좋은 상상이건 안 좋은 상상이건.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제가 담긴 이야기가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의 그 다른 작가분이 쓴 이야기지만 참 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랑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남의 이야기로 한 작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죠, 저한테. 근데 이제 그 글을 받고 이제 콘티를 짜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나 연결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콘티 짜고 다 하는데 즐거웠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너무 많은 스케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예. 우선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책들과 BTS RM 뮤직비디오와 몽블랑과 뭐 사파들과 이런 것들이 요 한 딱 한 8개월 동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약간 오만한 것도 있었어요, 좀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이렇게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요 8개월은. 그런 측면에서 스케줄이 너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8개월 동안 일했던 거의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계속 사과하면서 일을 했어. 죄송합니다, 뭐 하루 밀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랬던 시기라서 그런 면에서 사실 제일 많이 배려해 주신 또 출판사이기도 했죠. 작년 12월 달에 작가님 처음 뵀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나 뵌 모든 기간들이 다 그거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을 때 인수 작가님 뵌 거죠. 정말 바쁘셨겠네요. 제 인생에서 제일 바빴던 때니까 정말로. 네, 뭐 이 모스로란 책 제가 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크게는 많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다 읽고 나서 이렇게 한 줄기 탁 피어오르는 그 약간의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미진 작가의 무엇으로 이렇게. 그리고 좀 마지막 덧붙이자면은 그 정민 작가님이랑 엔드북스에서 고마웠던 게 거기 살짝 만화적인 문법이 있거든요. 그림책이지만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그 만화적인 문법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약간 이게 그림책이지만 좀 개성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그림책에. 그런 재미가 또 있었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책은요 당장에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눈에 보일 때 사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뒤에는 절대 사람이 사지 않아요. 맞아요. 딱 눈에 띄었을 때 일단 사놓고 킵해놓고 일단 진열을 쫙 해놓고 오가면서 계속 눈에 익다가 어느 날 여유가 되는 날 내 눈에 딱 그 책이 내 무릎팍에 딱 앉히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 읽는 겁니다, 책은.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해요. 원래 그렇죠, 다들. 진짜 책 매니아들은 근데 다 그래요. 그래서 책의 집이 너무 많아졌지만 한 4,000권 되는데. 저도 그게 지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 책 좋으니까 무엇으로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이건데 저는 뭐 제일 할 얘기 많은 건 역시 BTS RM 솔로곡이죠. Forever Rain 이 얘기인데 그 전에 작가님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많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재훈이랑 작가를 어필했던 건 역시 이와이 슌지 감독이랑 같이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뮤직비디오인데 인터넷에서 미라클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가수 이름을 제가 이게 일리온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일리온이라고 노다 요지로. 그분의 미라클이라는 이제 솔로 앨범인데 이분 원래 밴드도 하는데 레드 임프스. 밴드도 하는데 솔로 할 때 일리온이라는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이제 그 싱글 앨범이더라고요, 미라클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요, 그냥 앨범이요. 정식 앨범이요. 제가 들은 건 싱글이었는데. 네네. 정식 앨범이요. 정식도 있구나. 네네. 싱글도 있고 정식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감독이 이와이 슌지고 그리고 그거의 애니메이팅과 그림 사파를 이제 최준 작가님 하신 거고.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사파가 아니고 동화라 해야 되나? 원화. 저는 이제 아트 디렉팅을 한 거였건. 근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그 레드 임프스가 어떤 팀인지 아시나요 혹시? 잘은 모릅니다.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죠. 네, 레드 임프스가 사실은 2017년이
2017년이죠. 아마 2017년, 2018년, 2017년이죠. 2017년이 그 레드 윈프스의 해였어요. 사실 일본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노다 요지로가 거기 리더이자 보컬인데 그 친구가 우선 작사 작곡을 기본으로 다 하면서 노래도 되게 잘 부르는데 너의 이름은 있잖아요. 그 신카이 마코토의 그 음악 감독을 또 그 친구가 했어요. 주제곡을 레드 윈프스가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 솔로랑 그리고 뭐 걔가 그 친구가 배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6년인가 2015년에 이제 일본 나무주연 신인 나무주연상을 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핫한 친구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솔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레드 윈프스가 갖고 있는 색깔이 어쩌면 좀 대중적인 게 있고 사업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좀 이제 어쨌건 다운된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그런 감정선을 담는 음악 활동이나 실험적인 거는 일리언이라는 솔로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2집 앨범을 내는데 처음에 개인적으로 DM으로 왔어요. 인스타 DM으로. 그 친구가 직접. 아 진짜요? 네, 가수로. 근데 가수가 직접 가수나 또 아티스트가 직접 연락하는 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인디냐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노다 요지로가 저한테 연락 왔을 때 뭐 네 작업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 그리고 내가 앨범을 내는데 솔로 활동 앨범 내는데 그 앨범을 만화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앨범인데 만화책인 거지. 그 안에 CD가 있고 근데 한 60페이지짜리 단편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약간 웃긴 얘기인데 그런 DM 같은 게 꽤 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제 또 그냥 그저 그런 DM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저기 그래 알겠어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좀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인스타를 들어가봤지. 근데 몇만 명인 거야. 몇십만 명인 거야. 팔로워가. 그리고 진짜 유명한 친구인 거예요. 일본 안에서 한마디로 완전 요즘 라이징한 스타. 이미 지금 떴지 2019년에. 그래서 존댓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왔어요? 아니 영어로 왔죠. 아, 영어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했더니 막 이렇게 존댓말로 썼더니 그 친구가 야 영어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쓰라고 편하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마워 이러면서 제가 썼죠. 그랬더니 오케이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일 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한국과 다르게 해외는 한국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작가에 대한 리스펙이 너무 좋아요. 거의 캔슬이 없고 항상 무조건 오케이고 좋아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요지로랑 일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콘티를 짜고 스케치도 하고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일이 또 왔는데 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단편 만화를 가지고 60페이지짜리 그걸 기반으로 그걸 원작으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들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쁘다. 잘 만들면 좋겠어. 이렇게 했죠. 근데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 애니메이션 감독이 이와신주 감독이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때가 좀 너무 더울 때였는데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그쵸? 집에서. 정말 벌떡 일어났어요. 박수 쳤어 혼자. 브라보. 됐다 이거. 그리고 영어로 왔잖아요 메일이. 번역기를 굴리기 전에 그냥 보통 대충 읽어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계속 읽어도 이와이 슌지인 거야. 잘못 본 줄 알았어 처음엔. 그리고 나서 어쨌건 이제 이런저런 회의를 거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뮤직비디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화상 회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왜냐면은 메일로만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약간 이거는 좀 덧붙이는 얘기가 필요한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되게 마이너한 걸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는 고충이 있거든요, 좀. 왜냐면은 고충이란 걸 좀 풀어서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고충들이 있냐면은 우선은 남들이 막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거지만 일이 우선 많진 않아요. 그죠.
사람들은 어쨌건 밝고 따뜻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일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이야기도 좀 서정적이긴 하지만 되게 어둡고 이러니까 고민이 한참 많은 때였어요 그때. 웹툰도 당연히 나중엔 하겠지만 웹툰을 바로 당장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취직해야 되나? 막 좀 고민이 되게 많던 때였어요. 자기 작업은 하겠지만. 근데 딱 그 일이 왔는데 심지어 이화선님이랑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메일 왔을 때 나 그 이화선님 너무 좋아한다고. 제 세대한테는 정말 거장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지금의 고레아드 히로카즈보다 더한.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노다요지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 너가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비슷한 정서를 가진 예술가들은 결국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사실은 울었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나름 되게 너무 중요한 시기였고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도 없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시누님이 일하는데 이와시누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술가로서 인성도 인성이지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제가 제 만화 원작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가 막힌데 제가 한 만화들이 스토리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B, C 컷이 있는데 A랑 C는 문제가 없는데 B가 너무 애니메이션화하기 어려운 장면인 거야. 뭐 칸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제가 너무 막 실험을 했다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화시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A랑 C를 A, B, C를 연결해야 되는데 B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B를 수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를 해치면 안 되니까 네 의도를 A랑 C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그래야 B를 잘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거장이 러브레터 만드는 분. 그리고 이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컷 안에서도 이 장면은 너가 어떤 렌즈를 썼어? 혹은 렌즈에 관계없이 너가 창의적인 어떤 너의 그러니까 소실점을 쓴 거야?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제가 추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유하는 장면이야 떠 있어 아니면 격렬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술가로서 살아왔는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즐기고 예술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이 이와시노님이랑 요지로한테서 너무 느껴졌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것이 저한테 너무 큰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때 아까도 앞서 얘기했던 그때 알게 됐죠. 칼라를 안 해도 되겠다. 그게 그 시기군요. 예. 그래서 칼라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고 제 마음속에서 하긴 하죠 당연히. 근데 깨끗하게 사라졌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용기 있게 하자면서 그때부터 막 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이후로는. 2016년이거든요 그때가. 이때 2010년부터 너무 행복하게 했었어요. 2010년 그때가 3월인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즐겁게 하다가 이화선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디렉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화선님 스태프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만화를 한 걸 가지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할 때는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매 장면마다 아트 디렉팅을 제가 다 해드렸죠. 필요한 장면들은 더 그려드리고 텍스처 같은 거 보내드리고 이런 개념이 됐던 거죠.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어쨌건 세계적인 거장이잖아요. 영화 이화시오님이 가지고 있는 영화사거든요. 그게 그 영화사의 스태프들이 저랑 메일링 할 거 아니에요. 이화시오님 바쁘시니까 한글로 와요 메일이. 진짜요? 그리고 화상 채팅할 때도 통역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작가에 대한 배려와 그 이해 같은 게 기본이 깔려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너무 사실 좋은 경험이었고 이거 한번 물어보죠. 자기들이 어쨌든 작가님을 모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위에 있는 위치인 거는 맞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물어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유명한 사람 낮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당신 의도가 뭐야를 하나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한국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네. 한국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팅 한번 하고 끝났을 때 보내줘요. 이렇게 완성됐어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도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NCT 할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권위 있는 분들은 조금 좀 그렇죠. 근데 다르다. 네, 심지어 그렇다고 일본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운 좋게도 너무 좋은 두 분과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와서 자신감 얻고 나와가지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관심 갖는 것이 핵심이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죠.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처음 본 건 뭐 따로 메일링이 와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딱 올라가 있는 거 봤을 때 아까는 막 울고 막 박수 치고 브라보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때 너무 신기했죠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마침 일본에 가 있던 아는 친한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HMV나 타워 레코드 같은 데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틀리고 있는 장면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제 만화 기반 정서의 기반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본 만화와 일본 문화의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름 그런 어떤 고향? 문화적 고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데서 제게 틀리고 너무 좋은 분들과 했다는 게 너무 사실 의미 있었고 감동적이었죠.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네, 너무너무 크게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지망생들이나 혹은 주변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방탄소년단 RM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셨어요. Forever Rain의 뮤직비디오. 자, 이 얘기는 잠시 쉬고 와서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수의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홍대 근처죠. 서울시 마포구 홍로 5길 59에 위치한 전시공간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출판 만화, 실험 만화, 독립 만화를 소개하는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인순신 코믹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인 사이드비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작품들을 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또 이꼬 작가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13분에게 10페이지 내외의 신작 단편 만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주말마다 총 8번의 토크쇼도 준비되어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명은 정신과 시간의 만화의 방 2호점 사이드 B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7월 19일 금요일부터 오프닝을 시작으로 8월 11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에 정신과 시간의 만화의 방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전시와 토크쇼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의 선물들도 있으니까요. 꼭 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또 이번 전시에 나오는 13편의 단편 만화와 토크쇼 8개 그리고 전시 전반에 대한 리뷰를 다 기록한 한 권의 단행본을 텀블벅을 통해서 크라우디 펀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행본의 경우엔 추후에 판매가 없는 것으로 오직 이 펀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서 검색해 보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재훈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녹음 시간 관계상 잡다한 얘기는 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분이 워낙 하신 게 많아서 제 잘못이 아니에요. 3시간이나 걸렸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RM의 솔로곡이 솔로 앨범, 솔로곡이죠. Forever Rain의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럼 아트 디렉팅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총괄 디렉팅을 다 했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야기, 연출, 아트 디렉터 이런 거 다 한 거죠. 작화만 이제 원활한 작화 움직임만 이제 VCR 워크라고 해서 거의 스튜디오에서 해줬죠.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그게 작년 9월인가 네. 그때였어요. 그때 정말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니까 BTS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제작 기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완성도가 RM이 이제 솔로 앨범 내려고 하는데 모노라고 해서 혹시 처음에는 아니었구나. 그 앨범 커버랑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는 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사실 커버는 그래서 약간 좀 캔슬됐어요 이래저래. 그래서 뮤직비디오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색은 안 했는데 전화로 왔어요. 그 스태프한테, 그 회사 직원한테. 근데 그러니까 놀랬죠. 왜냐면은 한참 때 연락 온 거니까. BTS 한참 때. 제일 인기 많을 때. 지금도 인기 많지만 그 중에서도 RM이 유엔 연설하고 막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했어 진짜. 아니 아무리 내가 좀 열심히 나름 그래도 해갖고 재밌게 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운 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운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약간 돌이켜 보면은 다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어쨌거나 너무 놀랬죠. 그래서 하겠다. 근데 이제 같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사실 좀 과정은 있었어요. 이래저래 뭐 일정부터 해서 뭐 이렇게 제작에 가는 것까지 맞추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게 돼서 거의 2달? 2달 만에 그걸 만든다고요? 예, 아까 이와샤님이랑 요지로랑 같이 했던 거는 거의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실은 몽골랑이랑 RM이랑 요지로랑 했던 거 다 합쳤을 때 그 요지로랑 이와샤님이 했던 게 제일 컸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 자체는 프로모션이나 커머셜한 거는 이제 몽골랑이 제일 컸지만 그리고 이제 인기도는 BTS가 제일 크고. 근데 이와샤님이랑 요지로랑 한 거는 만화, 그 포스터도 그랬거든요. 포스터, 뭐 아트, 무슨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다 한 거니까 그거는 정말로 1년 동안 거의 9개월 한 거고. 근데 너무 그 일정이 어땠는지 좀 이렇게 어쨌든 급했나 봐요. 그래서 2달 좀 3달 가까이. 아니 곡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바로 런칭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그게 뮤직비디오 찾으니까 빠르게 돌아가죠. 그랬나 봐요. 뭔가 처음부터 완전 이렇게 세팅을 이때 하자 하면서 뭐 몇 개월 한 게 아니라 타다닥 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딴 거 다 제가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빨리 한 거.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걸 끝내고 집을 나왔더니 가을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파랬는데 초록색이었는데 나뭇잎도 노래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진짜 집을 나오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감기도 걸려가지고 중간에 너무 압박이 심해서. 왜냐면은 어쨌건 거의 몇 억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분이 진짜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어쨌건 내가 옆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미친 듯이 했어요. 제가 그 스튜디오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합치면 한 14명을 썼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2달 동안 핵심은 거의 2달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되게 다운돼 있어요. Forever Rain이. 그러니까 그 RM이 노래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랩에 대한 엄청난 애정, 그리고 하지만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복합적인 마음을 음악에 되게 비유를 해서 어떤 의지와 어떤 걸 향해 가는 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제목이 Forever Rain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문득 딱 직관적으로 느낌이 온 게 이거를 아예 대놓고 해야겠다. Forever Rain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내리는 비니까. 그러니까 그 비라는 게 랩이나 음악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 가사를 잘 보면. 그래서 그거를 물, 비, 웅덩이, 그리고 수면 이런 것들에 다 상징적 비유를 넣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겠지만 수면에 비쳐 있는 RM, 그 RM이거든요. 그 RM이 어쨌건 어딘가를 향해 가요. 길 위로. 근데 그 길이 수면을 걷는 거거든요. 물로 된 길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로 쌓여져 있는 길인 거죠. 즉 자신의 랩과 음악으로 만든 길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일종의 태양을 향해 가는데 검은색 태양이죠. 근데 그게 꽉 차 있는 태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향해 가면서 자신을 진짜 자기 찾으러 가는 거지. 지금 힘들지만 그 노래 가사 중에 이제 빛 속에 숨어 있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비에 있을 때는 우산 쓰고 다니까 자기를 잘 발견 못 하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는 그 물에다가 그런 걸 다 비유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과 우산을 쓰지 않는 RM,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걷는 RM 하면서 그걸 다 비유를 넣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할 때, 부서질 때 하지만 다시 또 고개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비유들을 만들어서 세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RM이랑 방시혁 대표님이 그 당시에 한국에 없어가지고 월드 투어 중이라서 만나지 못했었는데 되게 좋아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중간 중간에 좀 센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가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막 왜곡돼 괴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태프분들이 회의할 때 약간 이제 걱정하는 거죠. 당황하시고. 이게 왜냐면 이런 장면은 좀 수정될 수도 있겠다. 좀 세니까. 근데 회의를 거치고 나면 너무 좋아하셨다고. 반대로. 그분들은 아티스트니까. RM이라는 그리고 그쵸. 근데 무엇보다 아는 거죠. 이 갭을. 오히려 어떤 좋은 갭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이 완성도 높아진다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도 악당이 정말 악당같이 잘 만들어져야 그 선한 사람이 더 잘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면에서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고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브이라이브였나? 그 RM이 한 적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 모노 얘기에 관한 브이라이브였는데 포레버레인을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자기가 했던 노래 중에 장례식장에서 자기는 틀고 싶을 만큼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걸 보는데 너무 그 요지로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정서를 가지는 예술가들은 결국엔 만나게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좀 기뻤어요, 되게. 만약 내가 20대 후반이나 이럴 때 뭐 칼라링이 됐건 웹툰이 됐건 혹은 어찌 됐건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눈치 그런 걸 맞춰가면서 평범한 아니면 어떤 식이든 어떤 좀 대중적인 어떤 얘기를 해왔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혹은 또 반대로 이렇게 어둡고 다운돼 있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에 위로를 얻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더 열심히 재밌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 되게 큰 용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지로도 그렇고 이하신현도 그렇고 RM도 그렇고 사실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비슷한 정서를 가진 예술가들이 만난다고 했던 말 같은 게 그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RM이랑 한 게. 듣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힘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면 된다. 자,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방탄소년단 팬이 있어요. 뭐 어딘들 없겠습니까? 모두가 팬이죠. 네, BTS 팬이 실제로 제가 요즘에 미팅하는 곳 갈 때마다 다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니까 다 물어보겠죠. RM 만난 적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BTS 팬인데 RM 팬은 아니고 BTS 멤버 중에 다른 분 팬이긴 해요. 근데 RM 솔로곡 아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알더라고요. 뮤직비디오 봤냐고 하니까 봤다고 그래요. 다 알죠. 그래서 내가 그 뮤직비디오 만든 사람이라 요새 좀 친하게 지내고 이번 주말에 인터뷰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 사람들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거든. 그렇겠다. 그냥 수염만 기르고 그냥 모자 눌러 쓰고 하니까 그냥 뭐 친하게 지내긴 하겠지만 덕후구나. 사생활 얘기는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덕후겠거니.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지. 덕후겠거니 만화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막 놀라면서 제가 회사에서 위상이 좀 올랐어요. 작가님 덕분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한 3, 원래 이게 오래 가면 안 되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어깨에 빡 올라가면서 이렇게 으쓱대는 그런 거 좀 느꼈는데 다행이네요. 주변에서도 이런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지인 오히려 좀 이렇게 거리 있는 분들이는 그렇게 반응하고 좋아하시는. 한 다리 건너라도.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놀래죠. 와 어떻게 BTS랑 한참 때 이렇게 하니까 더 놀래긴 하죠. 그래서 너무 운도 좋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막 미친 듯 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어쨌건 좋은 일을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삶이 완전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M이랑 하나 했다고 해서 당장 집에 오면 해야 될 거는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감. 근데 그 마감의 핵심은 새롭고 재밌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게 언뜻 보면은 RM과 함께한 뮤직비디오와 다른 분들과 함께한 어떤 단편 만화가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달라 보여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롭고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참 뭔가 대단한 삶이랑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되게 이런 뭔가 예를 들면 인디랑 뭔가 누군가랑 할 때는 대충 하네? 라고 느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사실 별로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고 우리끼리도 만나면 그런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걸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 우리 모두 친구들은. 그래서 당연히 너무 기뻐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걸 나누긴 하지만 막 미친 듯 하진 않아요. 좀 그냥 또 하나의 또 다른 작업과 마감 얘기를 또 하면서 또 즐겁게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평소에 자주 비유하는 건데 그냥 어제 내린 눈 같은 거군요. 아 좋은 비유네요. 이게 축구에서 쓴 맞아요. 축구 용어인데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 네. 그의 스승이었던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승하고 그 다음 날 훈련 준비하면서 했던 말이라거든요. 모든 건 우승은 어제 내린 눈과 같은 거다. 아 되게 좋은 비유네요. 그렇게 얘기를 근데 했다는데 이제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그 어제 내린 눈이잖아요. 너무 좋은 비유인데 너무 안 녹는 눈이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BTS 팬들한테 서운할까봐. 예. 사실 약간 지금도 안 녹았어 그 눈이. 좀 파급력이 너무 대단했죠. 예.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어쩌면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와시아눈이 요지로랑이란 거 그리고 RM이랑 이런 거.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이나 뮤직비디오 이런 거 사파 작업 계속 하실 건가요? 해야죠.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했다고 했지만 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퍼포먼스를 입체적으로 하니까 만화에 대해서 더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참 재밌다라고 느끼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만화를 제일 열심히 해야겠지만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나 그림 이번에 그림책 얘기도 아까 했지만 네. 만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뒤섞는 작업이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아까 비슷한 정서를 가진 예술가들이 다 결국에 만난다는 것처럼 예술도 나중에 가면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요즘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음악 하던 사람이 연기도 하는 거고 네. 대신에 예전에는 정적인 클래시컬한 어떤 정해진 연기 톤이 있었다면 맞아요. 지금은 자기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도 연기하고 저렇게도 연기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실제로 것처럼 완전 그걸 체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해외는 아무런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만화를 하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 좀 재밌다 네 작업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전시, 만화 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오케이 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건데 이제 아까는 쾅과 일부에서는 쾅과 최지원 작가님 그동안 만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은 뭐 일러스트, 사파,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 뮤직비디오 같은 작업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뮤직비디오는 좀 타이트하게 한 구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작업을 하신 그쵸. 거긴 한데 돌아보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은 두 가지 얘기를 할 만한데 네. 하나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더 많은 현상과 상황을 더 많이 보여주자.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만화를 하자라고 딱 했던 게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여러 퍼포먼스랑 연결돼서 좀 다행이고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만 정말 완벽한 걸 하려고 하다가 다른 걸 놓치기보단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자. 뭐 약간 시사 만화처럼 매일매일 하듯이. 그래서 제가 꼭 이 일과 관계 없는 것도 항상 올리려고 하거든요, SNS에. 365 Fear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맨날 항상 그리는 일러스트 시리즈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커머셜하거나 혹은 다른 일과 관계없이 항상 꾸준하게 개인 작업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지금의 기분 혹은 내 지금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애니메이션 전시 뭐가 됐건 뭐 많은 얘기들을 그래도 해온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다행이고, 두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많이 만들 줄 몰랐어요. 제가 아까 앞섰지만 같이 동의한 건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작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1년을 써야 돼요. 어찌 됐건 뭐 빨리 하면 6개월도 되지만 근데 그것도 짧은 이야기예요. 꿈속의 신 같은 걸 만약에 애니메이션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화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단편은 매달 할 수 있고 장편도 뭐 짧게는 6개월 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나중에 만화 원작으로 내가 잘해서 이 만화가 나중에 좋은 만화,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그런 만화가 나중에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만들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근데 이와시 연우님이랑 요지로랑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게 기폭제가 돼서 애니메이션이 제가 요 4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5편 만들었거든요. 짧은 거 굵은 거 다 합치면. 그러면서 너무 고맙죠. 예. 어쨌건 디렉터로서 창의적인 어떤 건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재밌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표류 만화 교실이라고. 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올렸는데 11기째 네, 신청 받고 있죠. 저도 이거 시간 되면 하고 싶어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 뭐 어때? 한 12기 정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 네, 뭐 어쨌든 어떤 수업입니까? 표류 만화 교실은? 표류 만화 교실은 제가 아까 이제 1부 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얘기랑 연결되는데, 제가 만화를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아해요. 약간 만화에 미친 사람인데 만화 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못 봤어요. 제가 많은 비평도 읽고 많은 그 이론서도 봤지만 일본에 있는 이론서를 제외하고는 이걸 다룬 사람은 별로 못 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이야기에 좋은 서사, 좋은 플롯, 좋은 소재에 관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좋은 그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출되고 만화의 미학 안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좋은 이야기와 이 좋은 캐릭터가 어떻게 결합돼서 어떻게 보여졌길래 좋은 작품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없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갈증이 있었어요. 그냥 이거를 사람들과 너무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친구가 무슨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라고 하고 자기 플랫폼이라기보다 자기 공간?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기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2기 때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쾅에서 하게 된 건데, 네. 처음에 그래서 그래 이왕 할 거 그 워크숍이란 게 좀 특성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나이브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약간 테크닉 중심이에요. 그렇게 한다던가 수채화를 좀 한다던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약간 뭔가를 가져가는 느낌? 네. 그 정도로 약간 좀 가볍게 즐기다 가는 그런 패턴의 워크숍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만화를 또 좋아하니까 그래 그냥 세게 한번 가볼까 해서 그 커리큘럼 보시면 알겠지만 말풍선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얘기해요. 수업을 해요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칸에 대해서만 한다던가 그리고 만화 미장센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이제 만화의 미장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미지의 총체인데 미장센이란 건 조명과 풍경과 로케이션과 뭐 복장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건데 근데 만화 미장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루는 수업을 하나씩 그러니까 채운 수업을 했죠. 1강, 2강, 3강, 4강. 처음에는 이제 6주짜리였어요. 6주짜리. 1기 했을 때. 근데 1기 분들이 이제 12명 정도 됐었는데 6명 해서 12명이 딱 됐는데 그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화반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건 어쨌건 칸과 말풍선과 이런 거에 대한 이론 수업이니까 이걸 자기 이야기에 적용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심화반 1과 심화반 2가 만들어서 지금은 6개월짜리 수업이 됐죠. 3개월 그래서 3개월 좀 넘고 2개월 좀 넘고 해서 그래서 다 합치면 결국에는 6개월짜리 됐고 거의 5개월 6개월짜리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번 겨울방학 때 한번 신청을 받죠. 그런 면에서 뿌듯한 게 뭐냐면은 1기, 2기, 3기 넘어오면서 이제 한 5년째가 됐거든요. 이제 11기째니까 1기, 2기 혹은 예전에 졸업했던 분들이 점점 좋은 작가가 되고 심지어 이제 저도 수업이 점점 완성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한 5기 때부터는 다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수별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 이제 8분의 1 작가분들인데 그게 그 현상이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가르쳐서가 아니라 어떤 페어를 가거나 어떤 서점을 갔을 때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출판 만화를 누가 낸 거야. 그 어떤 새로운 만화 출판 만화 형태의 만화책이 나와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음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되게 재밌구나.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냥 만화를 좀 알리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쾅이랑 워크숍이랑 혹은 제 작업이랑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고 예전에 그 서구권과 일본은 아니고 서구권에 특히 그 일본 서구권의 만화 인디 만화 씬이 완성돼가는 씬이 만들어져가는 그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알게 된 건데 3단계가 필요해요. 첫째는 당연히 좋은 작품, 좋은 팀, 좋은 작가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교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2단계까지는 어쨌건 내부자들. 근데 3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외부자들 끌어들이면은 그 씬이 더 커지는 거죠. 완성되고. 그 3단계가 뭐냐면 워크숍, 컨퍼런스, 그리고 뭐 페어, 전시, 공간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외부인들 즉 무슨 말이냐 작가들이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작가들끼리 교류하니까 작가들끼리 책을 내고 전시를 만들고 페어를 만들어. 근데 3단계를 하기 시작하면은 외부인들이 와서 아 얘네들 참 힙하다 괜찮네 하면서 내가 디자인 해줄게 내가 페어 진행해줄게 내가 편집해줄게 하면서 그 씬이 커지고 그들이 마이너한 성향을 갖더라도 메이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데니얼 클로즈, 고스트월드 아니면은 찰스 번즈, 블랙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 웨어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가로 대표적으로 가로라는 잡지 안에서 쯔게요시하루나 아니면은 그 카무이전 카무이전 같은 경우는 좀 뒷얘기가 재밌는 게 한마디로 쾅에 비할 바는 안 되는데 쾅 같은 데서 비유하자면 나루토 같은 걸 누가 해버린 거야. 그게 카무이전이에요. 완전 인디 잡지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재밌는 나루토 같은 걸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통 사극인데 카무이전을 해버리니까는 비평가들로 난리난 거야. 왜냐면 얘는 이 카무이전은 너무 재밌으면서 걸작이거든. 메이저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한마디로 정파 사파의 이제 최고가 카무이전이면
정파의 우두머리였던 데스카우성가 빡이 친 거야. 왜 난 인정 안 해줘? 아티스트 나도 엄청나게 잘하는데. 잘하죠, 엄청나게. 엄청나 만화의 신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싸운 게 아니라 데스카우성가 약간 이제 시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데스카우성 빡쳐가지고 뭐라냐면 지가 아이고 우리 만화 신님이신데 데스카우성가 잡지를 만들어요. 컴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들면서 연재를 한 게 불새예요. 나도 메이저 하면서 미친 걸작 만들 수 있어. 근데 메이저 하면서 미친 걸작이 불새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매체와 팀이 있어요. 언제나. 그런 측면에서도 표현만화 교실을 하면서 되게 작은 덩어리긴 한데 그래도 내가 만화를 좋아하고 이런 만화를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작가가 되고 이런 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건 제 워크숍에 오는 분들이 진짜 다양해요. 웹툰 작가, 예술 만화, 출판 만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디자이너 그리고 뭐 파인아트 하는 사람들, 뭐 철학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하는 일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완전히 경계가 없거든요. 특히 해외는 한국은 또 변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아는 거죠, 다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맞아 지금은 내가 재밌는 걸 한다면 뭐든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됐건 파인아트가 됐건 디자인이 됐건. 그래서 와가지고는 저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공유하고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 만화에는 기본적으로 서사가 있으니까. 질문 3개를 한 번에 줄여서 다 설명해 주셔서 역시 TMI. 네. 뭐 아니요. 근데 뭐 전 편해졌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8분의 1 작품들도 봤고 페어에서 봤고 뭐 노경무 작가님이랑 농간 작가님 계신 그쪽도 MMOS. 네, 그렇군요. 거기서도 했고 지금 요새 제일 배우고 계신 공기 작가님 그런 분들, 일리 없는 세상 만드신 분도 보면서 이제 페어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만나게 되죠. 네, 만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약간 아쉬운 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지훈 작가의 영향이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일단 그 얘기를 좀 듣죠.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원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자신만의 방식이나 개성을 발견하고 좀 추구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 계통이 컬러가 싫어서가 아니라 컬러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닮아가는 구석이 없지 않나라고 해서 그게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들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얘기 같은 거 조언 같은 거 혹시나 해주실 거 있을까? 우선은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마치 인수 작가님 들은 것처럼.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거랑 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보면서 오히려 되게 재밌다. 수업할 때도 콘티 짜고 이럴 때 그냥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전.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닮지 않았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보면서 다 새로웠어요. 이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해외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메비우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메비우스랑 이와키 토시 기생수 작가. 실제로 제가 제일 영향 많이 받고 좋아하는 작가이긴 하니까. 그러면은 그 당연히 영향 받았으니까. 메비우스한테 영향 받고 기생수 작가한테 영향 많이 받았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핵심은 이게 자칫 이런 거 있잖아요. 자칫 맞아. 더 빨리 새로운 걸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영향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제 워크숍 오는 분들은 되게 센 분들이세요. 센 분들이란 게 뭐냐면 정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자기 얘기를 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화 미학적으로 자기 문법이 있는 거, 자기 만화 문법. 그거를 핵심은 그냥 꾸준하게 지금처럼 하시면 더 제가 놀랄 만한 작업을 그냥 하시겠죠.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저는 보면서 너무 기뻐요. 그냥 얼마 전에도 그 허지연 작가님이 그 두 번째 그 책을 내서 그 후원했었는데 그 보면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특히 허지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점점 완전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세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즐기고 있죠. 그분들을 보면서 작가로서 1대1로 수평적 관계로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좀 덧붙이자면은 이런 거죠. 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워크숍에서 모자른 거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난 데생을 못해. 그러니까 인체, 예를 들면 풍경은 잘 그리는데, 아니면 반대로 인체는 잘하는데 풍경을 못 그려. 아니면 뭐 메카닉을 못해. 아니면 뭐 동물을 못 그려. 아니면은 그림은 잘 그리는데 이야기를 못 써. 이야기는 잘 쓰는데 그림은 못 그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자란 것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거를 채워가는데 시간을 다 써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잘하는 거를 사실은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잘하는 거를 더 잘해도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를 더 즐기고 재밌게 보고 싶지 완벽한 작가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매력이 더 그쵸? 뿜어지는 걸 원하는 거죠. 완벽한 작가라는 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되게 세게 얘기하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완벽한 듯 보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공각기동대나 에반게리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아노 히데아키가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애니메이션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모든 걸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을 들어요. 특히 한국 그 교육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사실 오해죠. 반대로 내가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더 집중하는 게 더 핵심이에요. 예. 마치 이런 거죠. 계속 제가 칼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칼라링 연습을 매일 하고 있는 거야. 작품을 안 하고. 사실 그랬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동의합니다. 네. 아, 오늘 3시간을 잡았는데 4시간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몽블랑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몽블랑은 다음에 한번 이제 자주 나오실 거니까 그쵸? 그때 한번 세게 얘기하기로 하고 왜냐면 이제 또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일 최근에 휴잭맨 만나고 막 가서 이제 저는 몽블랑 얘기했을 때 몽블랑이 만년필에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 분들은 더 그렇죠. 뭐 도시 이름인가 뭐 이렇게 도시 축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전적인 브랜드죠. 뭐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잠시 쉬고 와서 이제 이런 최재훈 작가님과 제가 이제 만화 클래식에서 한 파트를 나눠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재훈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재훈 작가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이다. 만화와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라서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몽블랑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한번 만나서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자, 이제 이런 최재훈 작가님이랑 제가 이제 만화 클래식에서 방송 중에 한 파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은 1년에 12편을 한 세트로 해서 총 4세트로 구성됩니다. 총 48편이 구성되고 12편 하고 한 주씩 쉬죠. 그렇게 되면 정확히 52주 1년이 딱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세트당 12편당 2번 정도씩을 최재훈 작가님이 나오셔서 패널 그리고 다른 분 또 패널을 구해서 같이 좀 하나의 작품을 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화의 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파고 의견도 공유하는 그런 파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뭐 다른 에피소드 할 때도 최재훈 작가님이 이 얘기 나 같이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언제든지 등장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작가님 마음인데 작가님 너무 바쁘셔서 될지는 모르겠고 뭐 저야 뭐 이제 작가님이랑 주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으니까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바쁘실 텐데 네. 바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잘 못 만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것도 제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작가님도 적극적으로 이런 네. 걸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고 제안하신 것도 있고 이 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평소에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못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왜 이걸 하자고 하시는지 저도 물론 동의하긴 네, 했지만 예. 그 취지나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그 뭐지? 제가 말도 많고 소통에 전혀 문제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SNS를 6개예요. 근데 그 6개 한다는 게 계속 그 하루 종일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데가 6개인 거죠. 그냥 쭈르륵 올리고 안 해요. 쭈르륵 올리고 안 하고 대신에 뭐 덧글이나 뭐 중요한 DM이나 이런 거는 체크하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왜 6개를 하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만 했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일할 사람 혹은 내 작업을 좋아해 줄 사람은 다양하게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인스타만 하고 누군가는 저처럼 6개 다 하고 누군가는 트위터만 하고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많은 걸 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실제로도 일이 달라요. 다 인스타로 들어오는 일, 트위터로 들어오는 일, 블로그로 들어오는 일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됐고 제가 좀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가 됐건 그런 측면에서 워크샵도 워크샵이고 페어나 토크나 전시 제가 그 특히 파인아트 전시할 때는 만화 미학을 완전 해체해서 전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오서울 첫 번째 전시 네오서울이라는 전시를 했었는데 맞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잠깐만 지나가서 하자면 네오서울 전시는 어땠냐면은 칸을 다 쪼갠 다음에 서사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예를 칸에 넘버링을 매겨놓고 서사에서 되게 중요한 칸이 있고 덜 중요한 칸이 있을 거냐. 예를 들면 그냥 컵이 놓여져 있는 인서트 컷이 있고 누군가가 중요한 대사를 말한 컷이 있는 것처럼 그 칸에 순서를 매긴 다음에 Z축을 넣었어요. 거기에 X, Y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아래와 좌우가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거는 가능한 앞에 놓고 중요하지 않은 거 뒤에 넣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 공간에 왔을 때 칸을 잘라서 그 사람들이 서사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잘 보이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 저 멀리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위아래 그리고 좌우 앞뒤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사를 읽어가는 식으로 전시 설치 미술을 했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설치 미술이네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 그걸 만화를 한 번 더 사람들한테 다르게 보여준 거거든요. 저한테 그게 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은 만화에 대한 미학을 사람들이 더 즐겁고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팟캐스트나 나중에 뭐 유튜브도 나중에 기회 나면 하면 좋겠지만 제가 뭐 편집하고 제가 진행하고 이럴 수 없겠으니까 왜냐면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루트를 통해서도 만화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를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화 미학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연출적으로 연출가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한마디 하면은 좀 그래도 만화 신에 웹툰까지 포함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수다를 떨어볼까 하고 있는 거죠. 저야 땡큐죠. 나와주시면 땡큐고. 뭐 총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정서적으로는 이제 만화를 평가하거나 리뷰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있어요. 정서적으로 이 작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맞아요. 정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 이슈와 연결시키죠 항상. 미학적으로는 약간 단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이 지금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비평하는 거에도 돈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만화 그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시스템 맞아요.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마디로 돈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부를 하거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 나오셔서 저랑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그것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겪어온 거긴 한데 그 인문학 기반에 제가 사실은 저는 언어를 어렵게 가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쩌면 전문 비평가는 아니니까 말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쉽게 할 텐데 이런 거죠. 만화가 되게 멋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최재원 작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화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제 또래나 제 이하 그 젊은 작가분들은 만화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어쨌건 만화가 멋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좀 있어요, 다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착각하죠. 돈이 안 된다고. 근데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기반이 없어서 그렇지 기반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TV에서 아시겠지만은 우라사 나오키가 나와가지고 20세기 소년 작가가 우라사 나오키가 나와서 뭐 이가라시 다이스케나 아니면은 저기 누구냐 뭐 무한의 주인 작가건 아니면 소라닌 작가건 아예 하나자와 켄고나 이런 다양한 작가들을 불러서 그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화 미학이 뭔지를 인터뷰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막 우라사 나오키 놀래거든요. 왜냐면은 작가마다 다 달라 너무. 만화라고 했을 때 뻔하게 작업하고 그 공정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다 다르고 너무 다 루틴이 다른 거죠. 미학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근데 그러므로 그게 NHK에서 방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끊임없이 계속 노출시키고 알려줘요. 이 만화가 얼마나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지.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아니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루브르에서 전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화 관련된 전시를 만약 한다? 너무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많은 설득과. 우선은 개인적으로 좀 세게 얘기하면 만화가 협회에서 그런 상상하지를 못할 거야 아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하더라도 너무 많은 과정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긴 해요. 근데 어떤 권위가 아직 있어요. 미술판과 한국 문화씬에는 어떤 일종의 위기가 있어요. 그 각 문화, 그 각 예술마다. 그런 면에서 문학과 미술이 제일 세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것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뒤섞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정렬을 무너뜨릴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전 개인적으로 미술평론가건 영화평론가건 아니면 만화 비평가건 그분들이 만화에 대한 어떤 그 미학 가치를 더 많이 얘기해주고 많이 언급한다면 사실은 선두주자로서 오히려 돈도 벌기 좋을 거라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도 좀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하다가 인기 많아지면 저희 북토크 같은 것도 한번 하시죠. 저는 좋죠. 네,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뭐 시간만 된다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주시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인터뷰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쁘신 분인데 이제는 어떤 작업들을 이제 하고 계신가요? 요즘 제일 근황. 우선 내년 여름 가을까지 일정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우선은 만화책을 어쨌건 하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짧은 건데 그래서 그거는 좀 엠바고라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고 좀 큰 프로젝트예요 나름.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권의 만화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약간 공포? 약간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랑 그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건 그것이 가장 좀 크게 갈 것 같고 그 앞뒤로 사실 또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잡다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애니메이션 일도 있고 사실 이것저것 많죠. 단편 만화도 지금 한 3개는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꿈속의 신은 이거는 언제 나오는? 꿈속의 신은 이것들을 우선 하고 빨리 제가 만날 때마다 쫄 겁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 네. 쪼임대하는 거 좋아해요. 네. 네, 꿈속의 신 빨리 해야죠. 팬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다양한 그림이 연계돼 있는 다양한 활동들 네,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자,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꼭 한마디 해주시고 혹시나 있으시면 그리고 오늘 어떠셨는지랑 앞으로의 작업 이런 거에 대한 각오랄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총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건 어쨌든 처음인데 네. 좀 긴장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해보니까는 좀 재밌었고 그리고 뭐 다음에 또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화를 또 서인수 작가님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동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화 미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제가 뭘 알린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마디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주변 작가분들이나 동료분들 혹은 지망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이렇게 혼자 많이 하잖아요. 우선은 모임을 하라고 해요. 저는 모임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근데 모임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사실 씬이 필요한 거예요. 씬이 좋은 페어가 있거나 좋은 공간이 있으면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하는 작가들도 거길 나가서 자신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지. 그런 측면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더라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용기를 가지고 재밌게 자기 작업을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시면 분명히 그 이야기는 특별해질 거고 그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즐기면서 자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오늘 만화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해볼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최재훈 작가님 모시고 1, 2부 나눠서 이제 그동안의 활동들 내용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재훈 작가님이 걸어오신 길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고 똑같이 걸으라는 건 아니지만 아 저렇게 간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해서 저 위치까지 간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자기가 지금 웹툰에서 소비되고 있는 서사나 이런 것들보다 좀 다른 서사나 다른 그림 이런 것들을 꼭 만화로 그리고 싶은데 대중적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방송을 꼭 듣고 한번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희 만화 클래식에서 최재훈 작가님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 즐거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